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결혼식장 하객 알바를 하러 갔다가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한창 신혼일 때 정신 나간 그 사람이 저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되었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줬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실망을 크게 한 터라 더 이상의 결혼을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잠깐의 실수였다고 저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전 남편에게 향했던 제 마음은 떠난 상태였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의심하게 된 계기는 남편이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길래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었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현금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무엇 때문에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건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물어보려 했었지만 의심스러웠던 남편의 모습들이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침묵했었고 느낌이 좋지 않았던 저는 늦은 새벽에 깊은 잠에 빠진 남편 몰래 거실로 나와 소지품들을 확인해 보게 되었죠. 의심을 하게 된 순간부터 그날 입었던 옷과 지갑 안에 조금의 단서라도 발견이 될까봐 하루도 빠짐없이 확인을 해보던 어느 날 정장 안주머니에 구겨져 있던 작은 영수증 하나를 꺼낼 수 있었고 음식을 먹고 결제한 영수증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저도 느낄 수 있었을 만큼 그 영수증에 계산된 금액을 보니 혼자 음식을 먹은 건 아닌 것 같고 둘이서 먹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영수증에 찍혀있던 시간대를 확인하고 식당에 찾아가 그 시간에 녹화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었죠. 제 사정을 설명하니 식당 사장님께서 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날에 남편이 왜 현금으로만 계산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매번 늦게 들어오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남편과 마주보고 앉아있던 여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꽤 오래 만나고 있었는지 서로 어색하지 않는 분위기와 그리고 지속적인 접촉은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사장님께 원본의 영상을 부탁드렸고 그렇게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돌아온 저는 남편을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쓰게 되면 내역이 남게 되니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던 거죠.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진 상태로 이혼 서류를 작성한 뒤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기본 새벽 1시나 아니면 저녁 11시쯤 들어오는데 그날은 저녁 7시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단 한 번도 음식을 해준 적 없던 사람이 그날따라 뭘 잘못 먹었는지 저를 위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분위기를 살피면서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도 늦게 끝난 거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없었잖아. 그래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지.
그런데 이거 어쩌지? 나는 오늘 밥 생각이 별로 없어서 일찍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거든. 오늘 하루 나에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많이 지쳐 있어서 지금은 쉬고 싶어. 당신 혼자 먹어. 나는 들어가 볼게.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왜 하고 그래? 나한테 뭘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잠깐만. 당신 혹시 내 정장 안에 영수증 하나 못 봤어? 어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찾을 수가 없네. 혹시 버리거나 한 건 아니지? 갑자기 영수증을 왜 나한테 찾는 건데? 그 영수증이 뭐길래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거라도 적혀 있기라도 한가 봐. 남편은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은 남편은 다른 말로 돌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났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과 더 이상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불을 덮고 몸을 돌려 버리자 남편은 저와 할 말이 있다면서 덮고 있던 이불을 들쳤어요. 그 순간 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 안에 들어있던 영수증을 꺼내 남편의 얼굴에 던져 버렸죠.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사람은 저를 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아주 잠깐의 실수였어. 이날 만났던 게 마지막이었다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나도 사람이야. 양심은 아직 남아있고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놓고 바람을 피웠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어? 그만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게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지금 내 얼굴에 손을 올릴 정도로 화가 난 걸 보면 이미 영수증에 적혀있는 식당에 다녀온 거겠지. 그런데 그날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당신이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겠지만 나는 당신만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너는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것만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만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 이건 왜 얘기 안 하는데? 식당에서 이별을 통보했는데 왜 호텔을 간 거지? 바로 집으로 오면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식당 내부에 있는 CCTV만 확인한 줄 아니? 당신이 식당에서 걸어 나와 반대편에 있던 호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확인했었다고. 또 무슨 변명을 할 건데? 그냥 호텔에만 바래다 주고 왔다고 하려고?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까지 전부 다 체크했거든? 그런데 2시간 동안 호텔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더라. 그리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헤어스타일이 전혀 다르던데? 그날 집에 들어왔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요즘 일이 너무 고돼서 뻑적지근해진 몸 좀 풀어주려고 목욕탕에 들렸던 거라며. 당신은 나한테 끝까지 거짓말이지? 그날 술이 좀 과했는지 너무 피곤하다는 말에 쉬게 해주려고 호텔에 잠깐 데려다 준 것뿐이었어. 그리고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내 말이 진심이야. 너무 술이 취해서 하도 비틀거리길래 부축해주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는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것뿐이었어.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건데? 나는 당신밖에 없다니까.
그럼 그동안 당신이 현금 인출한 내용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해봐. 카드를 쓰지 않고 왜 일부러 현금으로만 사용했는지 전부 다 설명해 보라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최대한 빨리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솔직해지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너무 소름 끼치고 싫어서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이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으면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겠냐는 말에 일단 들어보겠다며 남편의 말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만지는 척 하면서 녹음 기능을 틀어 남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전부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못 속인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거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여자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더라고. 길을 걷거나 식당에를 들어가거나 발이 닿은 곳이 어디든 여자들만 눈앞에 있으면 왜 이렇게 다들 이뻐 보이던지 전부 다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어. 이런 내 감정을 통제하느라 하루하루가 정말 힘이 들었었지. 그런데 예전에 당신이랑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나왔을 때 어떤 여자가 나랑 부딪혔었잖아. 그때 내 몸에 커피를 쏟았던 거 당신도 기억하지? 그 여자가 나한테 세탁을 해도 옷에 얼룩이 남아있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명함을 준 적이 있었잖아. 그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그 여자와 이걸 빌미로 데이트라도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됐고 서로 몇 번 만나게 되다 보니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던 거야.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건 나로 시작된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여자를 염두에 두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남편의 뺨과 정강이를 수차례 친 뒤 집을 뛰쳐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양가 집안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죄송하다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네가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이야. 내 아들이 실수한 거 100번 잘못했고 앞으로 평생 너만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멈춰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니. 너도 내 아들한테 들었겠지만 너희 시아버지가 정말 엄청난 바람둥이였다. 지나가는 여자를 안 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한때 엄청난 바람둥이였는데 지금은 나 말곤 다른 여자는 쳐다보려 하지도 않아.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본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다른 여자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니까. 내 아들이 피는 못 속이는지 자기 아빠를 쏙 빼닮은 것 같긴 하다만 결국 진심은 너만 바라본다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는 내가 두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대놓고 바람을 피웠었지만 내 아들은 너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숨기고 있었다며. 그만큼 며느리 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 어머님은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일을 받아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라서요. 이혼은 그대로 진행할 거고 제 마음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 시모는 시부가 바람을 피웠었지만 끝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젊을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전화하셔서는 제발 한 번만 시모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시길래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전화가 아닌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괜히 나왔나 싶었습니다. 제 귀만 더러워졌고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을 건드렸던 내연녀한테도 상간소송으로 고소를 했고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말에 저도 할 말이 많았던 터라 찬물이라도 얼굴에 끼얹으려 단둘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CTV로 봤을 때는 얼굴이 잘 안 보였었는데 실제로 보니 끼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여자였어요. 남자를 한두 번 꼬신 게 아닌 것 같아 보였죠. 제가 왜 그랬는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자가 남자 좋아서 만나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원래 그냥 연애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뭔가 긴장감도 없고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일상이라 지긋지긋해서 색다른 경험 좀 해보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저에게 걸려 들었던 것 뿐이었어요. 왜 여자들이 가정을 이룬 남자와 바람이 나는지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해심이 너무 좋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죄다 퍼주는데 가지고 놀기에는 딱이었어요. 이래서 유부남을 만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성격이 안 맞았으면 두 번은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그쪽 남편이 워낙 성격이 좋아서 저를 너무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볍게 만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미 그쪽 남편을 너무 깊이 알아버렸지 뭐예요. 결국 갈 때까지 가버렸고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라고요. 이런 감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만나는 동안에는 후회 없이 사랑하기로 했어요. 남들은 불륜이 무슨 사랑이냐 하겠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결혼을 했어도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볼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일편단심은 없어요. 이혼을 왜 밥 먹듯이 하겠어요? 한 여자와 남자로는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에는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건 너무 미련한 짓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 남편과 깊은 사랑을 나눴던 거고 어느 순간부터 가볍게 만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건 그쪽 생각일 뿐인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쪽 때문에 내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고. 그쪽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봐야만 하는 거지? 나는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었는데 그쪽이 모든 걸 망쳐놓았다고. 어차피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나왔겠지?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쪽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네.
제 앞에 놓여있던 음료를 내연녀의 얼굴을 향해 뿌려 버렸고, 화들짝 놀란 내연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그건 제가 바라는 거였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그녀에게 전부 다 풀어버렸습니다. 서로 뒤엉켜 굴러다니면서 난리가 나자 잠시 뒤 경찰분들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저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내연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내연녀는 자기가 승자라고 마지막까지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내연녀에게 언젠가 똑같이 당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면서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후 저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지 더 이상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전 남편이 이상한 거였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싶었어요. 또다시 남자를 만나 감정 소모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린 상태라 저 혼자 살아가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누리며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벽이 생길 테고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또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 제 삶에 더 이상의 결혼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혼자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 되었고 과거의 아픈 기억은 전부 잊어버린 채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평일에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주말에 별다른 계획이 없으면 가끔 알바를 하면서 여행 경비를 모았었는데요. 그날도 주말에 딱히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알바를 알아보던 도중 결혼식장 하객 알바가 눈에 들어왔고 시간 대비 보상이 괜찮은 것 같아 하객 알바를 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식장에 들어가니 신랑 측 이름이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식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신랑 측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제가 하객 알바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죠. 저기, 내 아들이 그러는데 그쪽이 하객 알바라고 하던데 나이도 적당한 게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 딱 맞아 떨어져서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좀 있어서 돈을 더 올려줄 테니 제 딸 대역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원래 제 딸이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길래 일단 그쪽이 제 딸 대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인사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아, 그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속이는 건데 저는 그냥 하객 알바로 온 거거든요. 찝찝한 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유, 돈 더 얹어 준다니까요. 여기 왜 온 거죠? 돈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하객 알바도 물론 인원수 채워주기 식이지만 속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잠깐 얼굴만 비추면 되는 거고 그쪽한테 피해갈 일 전혀 없을 테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요. 시간 없으니까 일단 나가서 인사부터 합시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웃기만 해요. 신랑 측 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딸의 역할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곤란하다고 했지만 하객 알바 비용도 주지 않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아무 말 없이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는 말에 저는 신랑 측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미소를 지으며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곤란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반대편의 신부 대기실에 신부를 보려고 사람들이 들어가던 찰나 앉아있던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던 저는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웠었던 내연녀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충격과 소름이 돋았던 상황이었지만 내연녀와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객 알바를 그만하고 싶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신랑 측 어머니께 말씀드린 뒤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저와 대화를 나눴던 곳에서 내연녀와 결혼을 하게 될 신랑과 어머니가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엄마, 나한테 말도 없이 의사 딸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냥 해외에서 살고 있는 딸이라고만 설명하라고 했었잖아요. 이러다 정말 걸리겠어요. 아유, 그럴 일 없다니까. 어차피 있지도 않은 딸인데 뭐가 걱정돼서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처신 잘해라. 우리가 80억 부자라고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품위가 있어야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이 결혼식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 줄 아니? 너희 아빠랑 나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주리 씨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아시잖아요. 사람 하나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 공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시면서 생각 없이 행동하면 어떡해요? 이번 결혼 무조건 성사시켜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시키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는 신랑 측 사람들이 모든 걸 계획적으로 접근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신랑 측은 내연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모든 걸 거짓으로 포장을 했었고 내연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80억의 재산이 있다는 말에 속아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 가정을 무너뜨린 내연녀가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한다면 제 속이 후련하겠지만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게 될 것 같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내연녀의 태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연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이랑 내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80억 재산의 집안이랑 결혼하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가 봐. 그런데 그런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제대로 알아보긴 하고 이 결혼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행패 부리기만 해봐. 그쪽이 빈털터리가 될 정도로 법적으로 소송해 버릴 거야. 내 전 남편이랑 서로 살림 차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나 봐. 너도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짓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지 않아? 그 사람 말도 꺼내지 마. 떼어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쪽이랑 이혼하고 완전 집착 심해져서 나한테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최근에 내기에 들린 소식으론 무슨 희귀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나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로또 신랑을 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 그런데 그쪽은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정말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온 거야? 과거의 일들은 전부 금전적으로 대가를 치렀잖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 얼굴을 보니까 찔리는 게 맞나 봐. 내가 여길 왜 들어왔는지 알아? 내가 누구로 온 것 같아? 나 여기 신랑 측 대역으로 왔어. 그냥 인원수 채워주는 알바로 들어왔는데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나한테 자기 딸 역할을 해주라고 하더라. 직업이 의사라고 하던데 그건 알고 있었니? 뭐라고? 지금 그 말이 사실이야? 내가 그쪽 말을 어떻게 믿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속을 줄 알아? 믿든 말든 그건 그쪽 자유야. 나는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못할 것 같거든. 그냥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뿐이야. 아예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는 딸의 존재 자체가 없던데? 그리고 80억 재산도 아예 있지도 않더구만. 땡 잡은 줄 알았겠지만 꽝 잡았네? 판단은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해줄 말 다 했으니까 알아서 결정해. 내 말 믿고 여기서 뛰쳐나가던지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결혼식 진행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당연히 나는 그쪽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인 걸 알고 있지. 내가 과거에 했던 짓이 있는데 그런 얄팍한 거짓말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고 80억 재산을 내 손에 넣고 말겠어.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었겠지만 이거 어째? 나는 지금 엄청 잘 나가는데 내가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들과 드레스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나한테 항상 끊임없이 명품을 선물해 준 사람이야. 그쪽보다 내가 그 집안 사람들을 훨씬 잘 안다고. 내연녀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설명을 했고 내연녀에게 기회를 줬지만 끝내 결혼식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내연녀는 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승자라는 표정을 보이더군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걱정도 안 됐는지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내연녀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웃겨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죠.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했는데 뭐가 좋다고 일사천리로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연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내연녀가 전 남편한테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온 건지 저는 들어봐야만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배가 부른 상태로 저를 노려보고 있던 상간녀는 결혼식 당시에 왜 뜯어 말리지 않았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결혼식 날 왜 나를 말리지 않았던 거야? 내가 사기를 당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끌고라도 나왔어야지. 지금 내 꼴을 봐. 내 인생은 정말 끝났다고. 그게 왜 내 탓이야? 나는 결혼식 날 분명히 얘기했었잖아. 그 집안 사람들 사기꾼 같다고. 네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는데도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너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줬어. 그런데 너는 끝까지 결혼을 강행하고 임신까지 했으면서 그걸 지금 나한테 탓을 돌리면 어쩌자는 건데? 네가 살아온 인생이 더러웠으니까 내가 일부러 망치려 하는 걸까봐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잖아. 나한테까지 찾아온 걸 보면 상당히 크게 당한 것 같은데 여기를 찾아올 게 아니라 경찰서를 가지?
그 나쁜 놈이 해외에 큰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20억을 빌려달라고 했었어. 20억을 빌려주면 40억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 말에 혹했던 우리 부모님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넘겨줬었지. 내가 임신을 했고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다고. 우리 가족은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20억을 받은 다음 날부터 그 집안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 그때 알았지. 우리 집안을 탈탈 털어가기 위한 사기 계획이었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모든 재산을 넘겨준 상태라 지금 집안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때 나를 뜯어 말렸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차라리 경찰한테 신고라도 해주지 그랬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너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지? 내가 그때 말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까 말했잖아? 내 인생을 망친 너인데도 양심 때문에 얘기해 준 거라고. 결정은 네가 하라고 했었잖아. 그때 내 역할은 거기까지였다고. 여기서 난리 블루스 치지 말고 경찰서로 찾아가는 게 어때? 내연녀는 저희 집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치다가 저희 부모님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부른 몸으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때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테지만 본인의 욕심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였죠. 말이 20억이지 그 많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사기꾼 집안 사람들이 세운 계획들이 치밀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듣게 된 소식으론 사기꾼들은 이미 해외로 잠적해버린 상태라 범인들을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연녀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 거였고 평생 동안 사기꾼의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 땅을 치며 제 말을 듣지 않았던 거에 후회를 하면서 살게 되겠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연녀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앞으로 제 삶이 더욱더 행복한 날들로 가득할 것만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주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 열심히 했던 세월 보상을 좀 받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치나 허영심 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살아왔었거든요. 이런 저희의 생활 때문이었는지 주변의 시선도 지금의 형편으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 남편 쪽 집안은 사업만 했던 사업가 집안이고 저희 쪽 집안은 직장 생활만 했던 집안이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형은 저희보다 몇 년 더 일찍 결혼을 하셨고 형과 형님 또한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저희도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생산 쪽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도 항상 자기 일에 바쁘게 지내셨죠. 행사 때마다 시어머님은 만나게 되면 항상 바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 요즘 좀 어떠세요? 그래도 제일 바쁜 시기는 넘어가신 거 아니세요?
아이고, 말도 마라. 요즘 갑자기 일복이 터졌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쁘다. 너네 온다고 하니까 겨우 시간 낸 거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일했지 뭐. 아휴, 그래도 쉬엄쉬엄 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건강도 챙기셔야죠. 그래. 그래야 하는데 지금 일해서 튼튼하게 잘 잡아놔야 너네 아주버님이 물려받을 때 좀 수월하지 않겠니? 아, 사업은 아주버님 물려주시려고요? 아주버님도 그렇게 하시겠대요? 뭐 그냥 회사 다니겠다고는 했다마는 그래도 사업 물려받긴 해야 하지 않겠어? 이것도 가업이라면 가업인데 꼴랑 얼마 벌지 않는 월급으로 자식 둘 키우기는 넉넉하진 않으니까. 시어머님께서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는 다짐이 강하셨어요. 바로 큰아들이 가업을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죠. 저는 딱히 사업을 물려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처음부터 가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큰 아들이라고 못을 박아두셔서 저희 남편은 약간 서운하다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어머님, 아버님, 요즘 좀 무리하시는 것 같아. 그러게. 형이 물려받기 전에 확실히 기반을 다지려고 하시는지. 형은 또 싫다는데 왜 자꾸 형한테만 물려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왜? 당신도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뭐 욕심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 솔직히 우리도 자식 2명 키워야 하고 집도 지금 전세인데 언제 내 집 마련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내가 받겠다고 해서 부모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니까. 여보, 조금 서운하기도 하겠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아보자.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 태도에 서운해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주면서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보자고 다독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님이 지병이 생기시게 되면서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셨고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더 이상 일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 아주버님은 사업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주버님께서 다니시던 회사 사정이 나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가업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이 가업을 물려받음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기반을 잘 다져 놓으셨기 때문에 사업을 물려받은 후에도 별탈 없이 잘 운영이 되었죠. 거기다가 젊은 감각까지 더해지다 보니 새로운 거래처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되었고 전에 받던 월급에 비해서 몇 배는 더 많이 수입을 얻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주버님 부부의 씀씀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명절날이면 그 모습을 더욱 잘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절 받으세요. 올해는 건강하시고 이번에는 명절 선물로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니? 이렇게나 많이 주다니. 역시 우리 큰아들이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드릴 영양제인데요. 건강 좀 챙기시라고요. 아휴, 큰애가 마음을 많이 썼구나. 고맙다. 어머, 동서는 뭐 준비한 거 안 가지고 왔어? 드릴 거면 지금 같이 드리지. 아, 어머님, 저도 형님이랑 같은 영양제 준비했어요. 요즘 어머님 건강이 약해지신 것 같아서요. 잘 챙겨 드세요. 예, 너는 형님이랑 선물 어떤 거 할 건지 미리 상의도 안 해봤니? 원래 이런 건 아래 것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머님, 그럴 수도 있죠 뭐. 제 거 드시고 동서 것도 쭉 드시면 되겠네요. 하하, 그렇구나. 같은 걸 준비하면 신경 쓸 수도 있는데 역시 우리 큰애가 배포가 남다르네. 시댁에 하는 용돈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부부의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죠. 자동차를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자동차로 바꾼다든지 혹은 명품숍에 매주 다닌다든지 하는 일은 일상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다면 신경이라도 안 쓰이겠지만 형님은 자꾸만 저에게 이런 상황들을 마치 들으라는 듯 전화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동서, 오늘 뭐 해? 시간 있으면 같이 쇼핑이나 갈래? 아, 형님, 저 오늘 일이 바빠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에이, 그러지 말고 같이 쇼핑이나 가자. 일 그거 한 번 안 간다고 뭐 큰일 나나?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형님이 쉬셔서 잘 모르시는가 보다. 원래 일은 그렇게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 동서, 기분 나빴어? 아니, 나는 이번에 명품관에서 주문한 게 왔다고 하길래 동서도 한번 구경해보라고 같이 가잔 거였지. 네,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긴, 동서랑 서방님 버리로는 명품 하나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 형님, 저희 벌이 부족하지 않아요. 다만 명품에 관심이 없을 뿐이라니까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또 전화할게. 형님은 항상 일이 바쁜 날 자신과 명품관에 가자며 연락을 해 왔었죠. 뻔히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를 약 올리는 듯한 태도로 전화를 해오는 덕분에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았던 형님 부부의 씀씀이를 다 알 수 있었답니다. 이런 상황은 형님뿐만 아니라 시어머님의 태도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예, 너네 형님은 정말 배포가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어떻게 저런 배포를 가지고 지금껏 회사를 다녔다니? 왜요, 어머님? 아니, 이번에 큰애가 나한테 자동차를 바꿔주겠다며 떡하니 가지고 온 거 있지? 나이가 들면 자동차도 좋은 걸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번에 형님네 차가 또 바뀐 거였나 보네요. 너도 알고 있었니? 난 또 나중에 알게 되면 네가 너무 배 아파할까봐 내가 말한 거다. 네? 제가 왜 배 아파해요? 아니, 그렇잖니. 너네는 월급도 치꼬리만하게 받아서 겨우겨우 자식들 키워 살고 있는데 그네는 자동차도 척척 살 수 있고 이게 보이는 게 있으니 배가 아플 수밖에. 어머님, 저희 이런 거 배 안 아파요. 오히려 형님의 씀씀이가 걱정되죠. 이것 봐. 큰애네는 자기네 버는 만큼 알아서 잘 쓰고 있는데 너넨 그걸 모르니까 걱정되느니 어쩌느니 하는 거 아니니? 아, 어머님, 배 아플 게 따로 있지. 저희도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시모는 저를 만날 때면 형님의 씀씀이를 칭찬하시고 저희의 살림은 겨우겨우 풀칠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비교를 하셨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역시 중견급 기업에 10년 넘게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살림은 아니었거든요. 처음 결혼할 때는 좋은 기업에서 둘 다 일을 하니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셨던 시부모님은 어디로 갔는지 매번 큰아들네와 비교를 하시니 저희도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형님은 자녀 2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남아서 사업을 운영하시고 형님은 자식들과 해외에서 거주를 하였죠. 매년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시댁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형님은 기가 막히는 이야기만 쏟아내셨죠. 거기에 동조하는 건 시모였습니다. 어머, 동서네도 아이들 유학 한번 보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국 교육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어릴 적에 가야 영어도 늘고 문화도 배우고 시야가 확 넓어져. 그렇지? 아유, 둘째네도 왜 안 보내고 싶겠니? 그래도 회사원 월급에 어떻게 유학까지 보내? 하긴 그렇죠. 동서도 참 마음 아프겠다, 그지? 어떤 게요? 유학을 못 보내서요? 저희 아이들은 여기서도 학원 안 다니면서도 전교 상위권에 드는데요. 에이, 국내에서 상위권이면 뭐해? 해외 대학 들어가면 그것만큼이나 스펙되는 게 없는 거 알잖아. 그렇지. 지금 아무리 공부 잘해봤자 대학 들어갈 때를 잘해야 되는 거다, 너. 그래도 큰애야.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작은애가 속상해한다. 어머, 그렇겠죠? 미안해, 동서. 내가 눈치가 없었네. 동선에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낼 텐데. 아니, 못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은 여기서도 잘한다니까요? 예. 됐다. 그만해. 오랜만에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건 또 뭐니? 형님은 은근히 저희를 무시했고, 그런 형님에게 동조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하니 남편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고 전교 상위권에 들고 있었지만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야 했죠. 그러다가 매달 모으고 있던 돈에서 일부를 빼서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점점 수익률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모은 수익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씀씀이는 더 많은 수익을 낼 때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요즘 우리가 들어오는 돈들이 조금 있잖아. 우리 이거 쓰지 말고 모아두는 건 어때? 사실 나도 큰 돈을 조금씩 받다 보니까 쓸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는 그냥 다 저축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당신 역시 나랑 생각이 똑같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가 지금은 빚도 없고 차곡차곡 돈도 잘 모아두고 있지만 언젠가는 생활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큰 돈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 우리 집도 마련해야 되는데 다 저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과 저는 돈에 대한 생각이 같았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는 신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돈을 쓰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버는 돈들은 모두 저축을 하고 모아두었습니다. 그전보다 훨씬 넉넉한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전과 달라지는 지출은 전혀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았고 항상 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따로 아이들 학원비로 들어갈 것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었죠. 늘 잘 나갈 것 같았던 아주버님의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연락이 와 돈을 빌려가는 날도 많아졌어요. 오늘 형이 전화 왔었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요즘 사업이 영 좋지 않은 모양이야. 급하다고 하는데 좀 빌려줘야 할까? 얼마나? 근데 요즘에도 아주버님 자동차 새로 바뀌었던데 계속 잘 되시는 거 아니었어? 어머님은 며칠 전에도 아주버님이 뭘 사줬다면서 엄청 자랑을 하셨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속은 그게 아니었던가 봐. 급하게 자금 막아야 할 게 있다며 연락이 왔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야? 형님도 이 사실 아셔?
아는 모양이야. 조만간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 걸 보면 아는 것 같아. 남편에게 돈을 빌려가는 날이 많아지면서 해외에 있었던 형님은 자식들만 놔두고 우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형님이 들어오고 나서는 상황이 많이 바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형님 부부의 씀씀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시몬은 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형님과의 비교를 시작하셨죠. 아니, 둘째야. 너는 어떻게 매번 촌스러운 옷만 입고 와? 그네처럼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와야지. 역시 큰애는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가? 센스가 다르네. 어머님, 이런 것도 다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네야, 이번에 쇼핑 한번 가자꾸나. 우리 큰애 옷 한 벌 사줘야지. 아유,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사드려야죠.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딱 통했네요. 동서도 같이 갈래? 아이고, 야서라서. 쟤는 그런 곳 가도 쓸 돈도 없다, 얘. 너나 쓸 줄 알지? 에휴, 지금까지 그렇게 일만 해도 봐라. 변한 거 하나 없잖니. 어머님, 매번 말씀드려도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형님, 쇼핑하러 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뭐 상황이 좋아지셨나 봐요? 뭐? 무슨 상황? 아니, 보니까 저희 남편한테 아주버님이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상황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동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상황이 뭐가 안 좋아? 그냥 요즘 경기가 안 풀리니까 잠시 그랬던 거지. 얘, 사업 한번 안 해본 애가 어떻게 하니? 경기가 안 좋을 땐 그럴 수 있는 거야. 하여튼 뭘 알아야 말이 통하지? 그네야, 신경 쓰지 말렴.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의 씀씀이는 줄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저희의 상황을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대응을 했지만 매번 사업도 안 해본 애가 무얼 알겠냐며 대화를 끊어버리곤 했죠. 그 후로는 아주버님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결국 상황이 나빠졌는지 유학을 갔던 두 자녀도 학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소은이랑 상윤이 다 들어왔다면서요? 아니, 지금 한창 학기 중 아니에요? 갑자기 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냥 애들이 엄마도 없고 2명만 지내는 것도 좀 걱정되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어. 아이, 말씀하시지. 제가 잘 아는 홈스테이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돈은 좀 드는데 그만큼 잘 케어를 해준대요. 이제라도 알아볼까요? 아니야. 뭘 알아봐. 이미 왔는데. 에이, 그래도 좀 아깝잖아요. 이제 대학이 코앞인데 지금 그냥 오면 너무 아까우니까. 아니라니까. 동서, 아니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 네? 저는 그냥 알아봐 드린다고 한 건데. 무슨 소란이니? 아까 갑자기 왜 둘이서 싸우고 있어? 아니, 어머님. 안 그래도 속상한데 동서가 자꾸 아이들 한국에 들어온 거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둘째야, 너는 그 심보 좀 고쳐라. 그럼 어린애들을 엄마 없이 거기 그냥 두란 말이니? 아이고 참, 배 아픈 것도 이렇게 얘기하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형님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자꾸 핑계대면서 말을 안 하니까 한 얘기예요. 무슨 상황이 안 좋다는 거니?
형님네, 다음에 70평대로 이사 간다. 얘는 정말 질투도 가지가지 하는구나.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던 상황에서 70평대로 이사를 간다니. 이 상황에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좁고 낡아서 고급 70평대로 이사를 가는 거였어요. 당신 아주버님네 이사 가는 거 알아? 이번에 70평대로 이사 가신대. 나도 그것 때문에 황당하더라고. 형한테 물어보니 어쩔 수가 없대. 자기도 남들 시선도 있고 사업이야 곧 풀릴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다고 하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 아니, 당신한테 지금까지 계속 돈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어떻게 70평대로 이사 가게 되신 거래? 거기다가 애들 유학 급하게 마무리하고 들어오게 된 것도 제대로 말도 안 했던 것 같더라고. 빨리 사실을 말해야 씀씀이라도 줄일 텐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에휴. 저와 남편은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시댁 식구들이 빚더미에 앉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 아주버님에게 현재의 상황을 말하라고 했지만 아주버님도 체면이 있다며 좀 더 버텨보겠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형님도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그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았죠. 그렇게 70평대 이사를 하고 나서 저희는 집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집들이 선물로 건조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어머님, 이사 선물로 건조기 해 주셨네요? 그래. 이번에 내가 고급형으로 하나 선물해줬다. 이런 거 들어오는데 아무거나 선물할 순 없잖니. 역시 형만한 아우 없다더니 이런 좋은 곳으로 이사까지 오고 정말 대견하다 대견해. 우리 큰애가 고생 많이 했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유학 바라지하고 아주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 일만 있겠네. 어머님, 그러게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네요. 다 어머님 덕분이죠. 어머님, 형님, 저희도 다음 주에 이사 가요. 이번에는 전세 아니고 자가로 마련했어요. 이사 오고 집들이 할 테니까 저희 집도 오세요. 어머, 집을 마련했어? 어딘데? 몇 평이야? 30평대인데 실평수가 잘 나왔어요. 깔끔하고요. 에휴, 이사를 간 게 거기서 거기 아니니? 아무튼 알았다. 여기서 힘 빠지는 얘기 그만하자꾸나. 형님네가 이사를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도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30평대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시모에게 전하자 생각보다 좋아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이사를 하는 날에는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입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입주를 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집들이를 했죠. 집들이를 온 시모와 형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아유, 아니 어떻게 이 좁은 곳에서 4명이서 산다는 말이니? 어머님, 이제 애들 다 대학 보내면 저랑 남편만 있을 건데 이 정도가 딱 괜찮아요. 너무 넓어도 관리도 힘들고요. 이것 봐라. 뭐든 해봐야 안다고. 큰 집에 살아본 적이 있어야 좋다는 걸 알지. 에휴. 그러게요, 어머님. 어머, 이건 어디 브랜드야?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인데? 동서, 이거 메이저 브랜드 아니야? 그거 메이저는 아닌데. 어머, 동서, 가전이나 가구는 메이저로 해야지. 나중에 고장나면 어쩌려고?
이런 거는 동서가 잘 모르니까 나한테라도 물어보지 그랬어. 요런 것도 다 해본 사람들이 잘 선택하는 건데. 국내 메이저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유명한 브랜드예요. 해외에서 유명하면 뭐해? 난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인데? 아니 근데 여긴 왜 이렇게 좁아? 여기서 진짜 살 수나 있어? 아휴, 그러게 말이다. 너넨 건조기 해줘도 놓을 곳이나 있겠니? 시모는 주섬주섬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시모의 손에 들려져 있던 것은 바로 수건이었어요. 심지어 아무런 포장도 하지 않았던 수건을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영문을 몰라 서 있었죠. 자, 이거 너네 집들이 선물이다. 원래 집들이 할 때 이런 생필품을 주는 거야. 네? 이게 집들이 선물이라고요? 왜? 부족하니? 네 집에는 이게 딱이야. 뭘 더 바라니? 아니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 하시잖아요. 저희 여기 자가로 들어온 거고. 예, 너는 형님도 보는데 창피하지 않니? 형님네는 너네 집보다 2배는 더 넓은데 거기다가 가전이나 가구도 이것들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들로만 세팅해 놨는데 이게 뭐니? 아휴, 집들이를 할 거면 제대로 된 곳에서 해야지. 그래, 너네 벌이로는 뭐 이게 최선이겠다만. 시모와 형님은 자꾸만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가전과 가구들 브랜드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일을 하고 있던 남편과 아주버님도 퇴근을 하고 들어와 식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인터폰으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사무실로 내려간 순간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 사무실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보, 여기 좀 내려와 봐야 할 것 같아. 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아니고 일단 잠시 내려와 봐. 제 전화를 받고 남편은 불이 나게 뛰어 내려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자 시댁 식구들도 모두 같이 내려오게 되었죠. 현장에는 건물에 입주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깜짝 파티와 함께 선물을 전달해주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자 입주자 대표 중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정말 여러 곳 이사 다녀봤지만 여기만큼 입주 환영해주는 곳 못 봤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전세금도 낮춰주시고 저희가 감사한 마음에 준비한 선물이니 받아주세요. 네?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다들 오늘 입주는 잘 하셨나요? 저희는 오늘 간단하게 집들이를 하고 있어서요. 아이고, 저희가 그것도 모르고 깜짝 파티를 준비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잘 사셨음 저희가 더 행복하죠.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건물은 바로 저희가 지어 올린 건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저희는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투자가 잘 되어서 작게나마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건물을 올릴 때에도 인테리어에 모든 정성을 쏟아서 설계를 했고 입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입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감동을 했던 입주민들이 직접 모아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시모와 형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묻기 바빴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건물이 너네 건물이라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동안 좀 모은 것도 있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동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같은 차 타고 다니고, 거기다가 명품이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집을 지어서, 아니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형님,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이걸 거짓말을 해요? 그럼 저 사람들 다 섭외해서 온 거란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지금까지 뭐 티 한 번 안 내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내 건물이다 하는데. 형님, 저희가 왜 아꼈겠어요? 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아낀 거지. 그럼 이게 정말 니네 건물이라는 거야? 네, 어머님. 저랑 남편 건물이에요. 시모와 형님의 표정은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나 형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식사 자리를 끝내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갔죠. 며칠 후 아주버님은 더 이상 사업이 어려워진 것을 어머님께 숨길 수 없다 생각을 했는지 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신 듯 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전화와 아주버님을 도와달라며 말씀하셨답니다. 얘 작은 애야. 아무리 그래도 근형이 잘 돼야 가정이 평안한 거다. 너네는 앞으로 다닐 직장도 있고 자식들도 다 키웠잖니. 그 건물명이 근형 앞으로 잠깐만 돌려서 힘든 것만 좀 풀어보자꾸나. 아니면 건물 담보 좀 잡아다오. 네? 어머님, 저는 그렇게 못 해드려요. 그동안 저랑 저희 남편, 아주버님 네랑 차별당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았는데 아끼고 아껴 지은 건물을 아주버님께 달라니요? 어머님 생각이신 거예요? 그래, 내 생각이다. 너흰 그냥 그 집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그 집 명의는 너한테 줄 테니까 그냥 나머지만 달라는 건데 가족인데 그게 어렵니? 어머님, 진짜 이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건 아니죠. 더군다나 어머님은 항상 아주버님이 잘났고 형님이 잘나셨다고 했는데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주버님이랑 형님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잘난 두 분께서 알아서 잘 해결하시겠죠.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시모의 황당한 부탁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뿐만 아니라 형님 역시 저에게 연락이 와 한 번만 만나자며 부탁을 해 오더라고요. 동서, 나 부탁이 있는데. 부탁이요? 사실 우리 사는 집 자가 아니고 월세야. 사업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이사를 간 건데 이게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되네.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형님,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는 좀 형편에 맞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막말로 지금 다 정리해도 힘든 상황인데 형님네는 차도 계속 바꾸고 집도 형편에 안 맞는 곳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정신 차리세요. 아니, 동서, 말이 좀 지나치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냥 잠시, 지금만 잠깐 도와달라는 건데.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형님, 사업 안 좋은 지 꽤 되셨잖아요. 거기다가 사업 상황도 안 좋으신데 자꾸 사치품에 쇼핑해. 거기다가 형편에 안 맞는 집까지. 이게 어떻게 잠시 잠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못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시하던 시모와 형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저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마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쯤부터 사실을 다 오픈하고 씀씀이를 줄여나갔다면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냉정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에 도와주어도 변함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시모는 처음에는 부탁을 했지만 점점 협박으로 변해갔습니다.
너넨 가족 간에 정도 없니? 그동안 너네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한 번 도와주면 그 은혜 갚겠다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니? 너네 그러는 거 소문이라도 나봐라. 돌팔매질 안 맞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어머님, 저희 이사 갈 때 뭐 해주셨는지 아세요? 형님네 이사 갔을 땐 뭐 해주셨는지 아시냐고요? 거기다가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었죠? 너네 집 딱 맞는 거라면서 주셨잖아요. 저희 무시할 땐 언제고? 또 돈이 있다고 하니까 정이 없다고 하시네요. 겨우겨우 풀칠해 먹고 사는 집안에서 어떻게 갑자기 돈 많은데 베풀지 않는 애들 취급하시죠? 저희 전이랑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돈으로 사람 판단하신 거죠. 뭐? 아니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어머님, 저 결혼 20년 세월 동안 어머님이 형님이랑 그렇게 비교를 하셨어도 저는 제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아주버님이랑 형님 씀씀이를 다그치셔야죠. 저한테 도와주지 않아서 화를 내실 게 아니라 열심히 읽어낸 사업을 10년 만에 말아먹은 큰아들 애한테 화를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화를 왜 내니? 그런데 너넨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잖니. 그걸 안 도와준다는데 너네한테 화를 내야지. 맞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사업이 안 될 때는 그만큼 씀씀이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며 형님이며 매번 사치품에 쇼핑에 그걸 같이 하지 않는 저에게는 비아냥해 비교도 하셨는데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너랑은 말이 안 통하겠구나. 됐다. 아들이랑 얘기할 테니 넌 빠져라. 어머님 아들이랑 이야기하셔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시모는 저에겐 화를 냈지만 제 남편 아들에게는 애걸복걸하며 형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남편 역시 그동안의 형과 형수님의 태도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형님네는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 사업은 모두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그동안의 사치품들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줄였던 게 다행이었다고 할까요? 결국 시모의 태도는 정과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형님과 비교는 하지 않죠. 혹시나 저에게 잘해준다면 무언가 떨어질지도 모른다 생각하시는지 시모 형님 모두 저에게 정과는 다르게 친절하게 대하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 이후에 제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지긋지긋했던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 동안 저는 시댁에 잡혀 살고 있었어요. 아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고 그 수술비를 시댁에서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문제는 아빠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부터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제 삶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아빠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엄마 곁으로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댁의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거나 난감한 일들을 시킬 때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시댁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아빠가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시댁 식구들의 괄시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었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방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노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니 전화통화를 막 끊으시면서 저를 보시곤 와서 앉으라며 손짓을 하시길래 시모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작은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더라. 재력이 상당한 집안이라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집안 사돈어른이 중소기업 업체 대표로 있고 그 밑으로 이번에 인사 올 예비 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3억이나 된다고 하더라.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둘 다 늦은 나이에 선자리 보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서로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 집안도 신분 상승하는 거니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경 써서 이번에는 꼭 결혼식까지 성사시킬 수 있게 네가 많이 도와줘야 될 거다. 불만 같은 거 없지? 우리가 너희 사돈어른 목숨을 살려줬다는 거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알아들었으면 오늘부터 집안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눈에 거슬리는 건 전부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잔소리하지 않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시동생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만큼 시모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셨는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시모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리는 게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부터 시모가 시키는 일을 군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시모는 저를 평소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트집을 잡으셨고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시모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한다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네요. 예, 너 이것밖에 못하니? 한번 하는 거 제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우리 집에 얹혀 산 지 벌써 5년째인데 아직까지 내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거냐? 여기 봐봐라.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얼룩져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내가 잔소리를 하기 전에 알아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니? 뭐 하나 시켜도 똑부러지게 하는 꼴을 못 봤어. 이런 식으로 대충 할 거면 당장 때려치워라.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할 때는 잘 하겠다더니 도와주니까 입 싹 닦는 거냐?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다. 처음에는 그래도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 허락해 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게 애가 점점 맛이 가는 것 같니? 너희 사돈어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한 번만 더 내 입에서 잔소리 나오지 않게 제대로 좀 해라. 마지막 경고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시모는 제가 하는 모든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한다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질타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조건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셨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전부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생활을 하게 된 지 5년 차가 되었었고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시모의 성격을 맞춰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는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저와 시모의 마찰은 점점 더 잦아졌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그날도 녹초가 된 상태로 집안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자 시모는 가족들 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쉴 틈도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모두가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 놓더라고요. 형수님, 오늘따라 음식에 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때 돼서도 음식 맛이 이러면 곤란한데 차라리 사람을 시켜서 제대로 된 음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형수님 음식 솜씨는 제 입맛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음식 내도 괜찮겠어요? 나도 그런 건 좀 불만이기는 한데 말을 해도 바뀌질 않으니 어쩌겠니? 그럼 내가 미리 좀 알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 거니? 저도 최선을 다해 음식 준비한 건데 입맛에 맞지 않으셨나 봐요.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오늘 집안 청소하고 바로 저녁 준비해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가족들은 입맛이 떨어졌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아이들을 챙긴 뒤 설거지까지 끝낸 다음 겨우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지만 이런 게 제 삶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집안의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족들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죠.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했던 사진들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집안일이 바빠서 아빠가 계신 병원에도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댁에서 버텨야 하는 거였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시댁뿐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참아야만 했습니다. 대장암 3기에서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회복을 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를 막대해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와 엄마 사진을 보면서 늦은 저녁에 흐느끼고 있자 남편이 잠을 자다가 제가 눈물 흘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지 몸을 일으켜 인상을 쓰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잘 시간엔 잠 좀 자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곤 제가 들고 있던 사진을 빼서 버렸습니다. 아이씨,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매일 밤마다 이럴 거야?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밤마다 계속 이러니까 나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알아?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장인어른한테 지속적으로 나가는 병원비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 우리 집안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 병원비를 언제까지 충당해 줘야 되는 거야?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도 불행한데 맨날 질질 짜는 모습 봐야 되는 거야?
우울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한 번만 더 자고 있는데 눈물 보이면 그땐 집 밖으로 내쫓을 줄 알아. 알겠어? 당신까지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도 우리 가족한테 도움을 주셨다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다들 나를 집안의 가정부로 취급하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지는 않잖아? 당신마저 나를 아내로 안 봐주고 있는데 내가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빠가 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건데 이런 나를 불쌍하게 봐주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냐고. 행복? 우리가 지금 행복 타령할 때냐? 집안일이나 좀 잘해.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욕만 먹고 사냐? 보는 내가 정말 답답하다.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벌써 5년이나 살아왔는데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 성격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마음처럼 잘 되질 않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집안일 하다 보면 아이들도 돌봐줘야 되고 그럼 어머님이 시키는 거 빨리 처리하지 않았다고 뭐라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몸이 하나인데 어머님은 내 몸이 10개이길 바라시는 것 같아. 나도 숨 좀 쉬고 싶다고. 숨 쉴 시간에 우리 엄마가 시키는 거나 잘해. 그리고 이 사진은 내가 압수할 테니까 다음에도 또 밤마다 잠 안 자고 이러면 그땐 이 사진 확 버려버릴 거야. 남편은 저에게서 뺏은 사진을 서랍에 넣은 뒤 자물쇠로 잠가 버렸어요. 한 장밖에 없는 사진이라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저에게는 잠깐의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어 너무 괴롭기만 했었죠. 시댁에 오기 전에는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시댁의 도움을 청하면서 시모의 말대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자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못살게 굴 때면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저와 거리를 두었고 매번 차가운 시선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입을 굳게 닫아버린 채 저를 무시하기만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밖엔 없었죠. 그렇게 나를 꼬박 세우고 또다시 시작되는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시모가 심각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예, 큰일 났다. 오늘 저녁으로 일정이 변경돼서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쩌니? 작은 아들이 방금 전화가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녁에 인사시키러 온다더라. 음식 준비해 줄 수 있는 곳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일정이 전부 다 꽉 차서 오늘은 힘들 것 같다더구나. 집안 청소는 이쯤 하고 음식 준비부터 미리 계획해야 될 것 같다. 아이들은 내가 볼 테니까 너는 가서 빨리 장부터 봐오도록 해라. 내가 준비할 음식 리스트 뽑았으니까 그거에 맞게 식재료 사오면 될 거야. 갑자기 변경된 일정에 시댁 집안은 비상사태가 걸렸고 저는 시모가 시키는 대로 장을 봐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마트에서 장을 본 뒤에 시댁에 오자마자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저녁 식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쉬지 않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는 옆에서 몸이 느려 터졌다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전날에 잠 한숨 못 자서 많이 피곤한 상태라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죠. 그런 와중에 최대한 서둘러 시간 맞춰서 음식 준비를 끝냈고 시댁 식구들은 일정이 변경됐다는 소식에 급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부와 남편도 옷을 갖춰 입고 시동생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동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저는 준비된 음식을 상의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서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모는 저에게 나오지 말고 음식부터 세팅하라며 예비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먼저 주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인원수에 맞춰서 음식을 전부 준비해 놓은 뒤 시댁 식구들이 주방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 속에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길래 저는 약한 불로 끓이고 있던 갈비찜을 식탁 중앙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뒤이어 자리에 앉았는데 중앙에 올려놓은 갈비찜을 본 시모가 저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알 수 없어 시모에게 가까이 갔는데 갈비찜 위에 왜 고명이 올려져 있지 않냐고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제가 미처 갈비찜 위에 올라갈 고명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자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를 데리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그리곤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시모한테 뺨을 허용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어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쳤던 걸 갈비찜이라고 올린 거야?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 제일 중요한 메인 요리인 갈비찜에 고명을 올리지 않는 게 말이 되니? 너무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음식 준비했는데 그 정도 실수는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더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저 이제 이 집안 가정부 노릇 그만할 거라고요. 네가 지금 뭘 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조용히 안 할래? 주방에서 전부 다 듣겠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망치고 싶은 거니? 어머님, 그동안 저희 아빠 병원비 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어떻게든 돈은 갚아 드릴게요. 그이랑 이혼하고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앞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누가 잘못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가서 당장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제가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억지로 일으키셨어요. 당장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갈비찜을 제대로 준비해서 올리라고 했지만 이미 저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저를 돌려 세운 뒤 또다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은혜도 모른다며
아빠한테 들어간 병원비를 당장 토해내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거실이 시끄러워지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주방에서 나와 저와 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면서 시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시부를 바라보며 별일 아니라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예비 동서가 저에게 달려오더니 제 얼굴을 살피면서 아가씨 괜찮으시냐는 한마디를 꺼냈는데 예비 동서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저는 고개를 들어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동서로 시댁에 인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20년 전에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어머, 아가씨, 괜찮으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저랑 밖으로 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랑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예요? 왜 우리 며느리한테 아가씨라고 그러는 거죠? 둘이 어떤 사이인지 설명 좀 해줄래요? 저희 가족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신 은인이에요.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많이 놀란 듯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안은 꽤 부유했던 편이었는데 보영이네 가족들은 저희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죠. 그리고 보영이네 아버님은 저희 아빠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집세도 받지 않았고 한 가족처럼 지내왔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었는데 저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비 동서로 시댁에 인사 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보영이도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 차에 태운 다음 장소를 옮겨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길래 그동안 살아온 시간에 대해 전부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만 삭혀왔던 감정들이 폭발되어 버린 거였죠. 보영이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는데 저를 막대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다면서 그 집안과는 결혼 안 하길 정말 다행인 것 같다며 아빠 병원비를 대신 내줄 테니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집에서 그만 나오라고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과거에 저희 가족에게 받았던 만큼 전부 돌려주겠다며 저를 보영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회사로 데리고 갔죠. 처음으로 제가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 20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된 보영이 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보영이네 식구들은 저희 아빠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셔서 좀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1인 병실로 옮겨준 뒤 병원비까지 전부 다 대신 납부해 주셨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시댁 식구들은 난처했는지 가족 전체가 병원으로 달려와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죠.
시모는 평소의 모습과 다른 행동을 보이면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좀 전에 나도 모르게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너 입장도 생각을 해줬어야 했는데 워낙 긴장되는 자리라서 그랬는지 너한테 실수를 한 것 같다. 오늘 일은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없겠니? 그래도 우리 때문에 너희 사돈어른이 살아계실 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내 작은 아들이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니? 둘이 상당히 친한 사이 같은데 이번 일은 실수였고 평소에는 잘 지낸다고 네가 좋게 좀 설명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 저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저희 아빠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가족들한테 항상 미움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한테도 저도 이쁜 딸인데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사랑도 못 받고 남편은 저를 아내로 생각해 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지치게 만들었는지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돈은 어떻게든 갚아드릴게요. 그 일은 그만하고 제 삶 찾고 싶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아이들만 없었어도 그 일랑 벌써 이혼시켰을 거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아니, 그냥 했던 말인데 그걸 또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도록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웃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네가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네가 우리한테 도움 요청했을 때 그래도 거절하지는 않았잖아. 저 집안이 얼마나 체력이 좋은 집안인데 좋은 기회 놓칠 수는 없잖아. 네가 말만 잘해도 결혼은 성사될 수 있는 거라고.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제 삶도 이렇게 힘든데 보영이까지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결혼은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본인 선택인 거잖아요. 그때 어머님의 행동 하나로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접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님한테 뺨 허용한 건 똑같이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모가 저에게 올려붙였던 뺨을 저는 시모 보란 듯이 남편의 뺨에 강하게 올려 붙였습니다. 시모는 경악을 했고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댔다고 병원에서 난리를 치면서 또다시 본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본 보영이네 가족은 혀를 차면서 저런 집안과 결혼 안 하길 천만 다행이라며 병원 관계자를 불러 소란 피우는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보영이네 가족들 도움으로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고 근 5년 동안 시댁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아이들 친권 양육권까지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보영이네 가족들은 제가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면서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 또한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퇴원할 때까지 아낌없이 병원비를 납부해 주셨죠. 아빠가 그동안 보영이네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 삶에 변화는 없었을 테지만 과거에 도움을 준 덕분에 저희 가족이 그만큼 보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재력 있는 집안과의 결혼이 파투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더 나은 밝은 미래가 있었을 테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걸 발로 걷어차버린 셈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전 남편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핑계로 잠깐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왔었는데 시부가 운영하던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와 친분이 있는 보영이네 가족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소금 한 바가지를 냅다 뿌리며 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정을 봐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시댁에서 살면서 가정부 취급 당하면서 살아온 것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행복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면 나중엔 배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